주제 파악도 못하고 의대?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착! 날카로운 종이 찢기는 소리와 함께 남매의 피땀이 스며든 합격증이 허공에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숙모, 제발요. 그거 우리 목숨이에요. 지훈이 눈물로 울부짖으며 조각들을 모으려는 순간 숙모 채말자의 구두가 지훈의 손등을 무참히 지시겼습니다. 아! 흙탕물 속에서 아이들의 희망이 처절하게 짓밟히는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며 어둠 속을 가르고 그 빛 속에서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나타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지. 낮은 음성이었지만 눈빛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저 따위 짓을 서슴없이 해? 노인이 지팡이를 번쩍 들어올리자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최말자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막 찢어버린 그 종이 조각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파멸의 초대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눅눅한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검은 곰팡이가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창문 하나 제대로 없는 그 방에서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쌍둥이 남매 지훈과 지은이 우편함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 2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로고가 인쇄된 똑같은 크기의 봉투 2개였습니다. 하나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다른 하나에는 강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19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야윈 얼굴의 두 아이는 봉투를 뜯지도 못한 채 서로의 떨리는 손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빠, 무서워.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늘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적막한 방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지훈이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어서 침 삼키는 소리가 컸어요. 괜찮아, 지은아. 지훈이 동생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왔는데 끝까지 해보자. 지훈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봉투 겉면에는 서울대학교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엄마. 지훈이 벽에 걸린 엄마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영정사진 속 엄마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모습으로 지금의 지은과 똑 닮은 맑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프레임은 플라스틱 액자였지만 정성스럽게 닦여 있어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오빠 것부터 먼저 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지훈의 손은 공사장 막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고 손톱 밑에는 시멘트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19살 청년의 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투박하고 거칠었어요. 지훈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 끝을 잡고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 소리와 함께 울렸어요. 봉투가 완전히 열리자 그 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명한 금박 로고가 박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였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전형 결과 통지서 강지훈님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문장들이 지훈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나 붙었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 차례였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뼈만 남은 손은 손등이 갈라져 있었고 손톱도 영양실조로 하얗게 떠 있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강지은님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빠, 나도 붙었대. 지은이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으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지은아, 우리,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둘 다 붙었어. 의대에 붙었다고. 지은이 합격 통지서를 보는 순간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빠,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야? 지은은 합격증을 보면서도 웃을 수 없었어요. 대신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가슴이 벅차면서도 동시에 절망감이 밀려왔거든요. 엄마, 우리 약속 지켰어요. 지훈이 영정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붙었어요. 지은이도 저도 둘 다요. 지은이 엄마 사진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엄마, 정말 붙었어. 꿈 같아.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합격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지우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엄마의 영정사진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근데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등록금은 어떻게 하죠?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 등록금이 얼마나 해? 의대는 1년에 1,000만 원이 넘어. 지훈이 쓰디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6년이니까 우리 둘이면 계산을 끝까지 할 수 없었어요. 1,000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거든요. 지은이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나는 괜찮아. 오빠 혼자라도 가. 무슨 소리야? 지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둘이 함께 의사 되라고 했잖아. 그래도 돈이 없는데 어떡해?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지훈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보증인도 없고 담보할 것도 없는 그들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줄 리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벌컥 열렸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며 숙모 채말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조카님들이 뭔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나? 숙모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기운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흙 묻은 운동화를 신은 채로 방바닥을 밟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숙모의 얼굴은 술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뽀글뽀글한 파마머리는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눈꼬리가 찢어져 올라간 얼굴에서는 심술궂은 기운이 물씬 풍겼습니다. 목에는 가짜 금목걸이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어요. 사망보험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손목에는 짝퉁 명품 시계가 차여 있었고 들고 있는 가방도 가짜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숙모가 방바닥에 놓인 하얀 종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금박으로 된 서울대 로고가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게 또 뭐냐? 숙모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또 무슨 쓸데없는 종이가 왔나? 지은이 황급히 합격 통지서를 가슴에 품으려 했어요. 하지만 숙모는 지은의 가는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아야.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아파했지만 숙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억지로 종이를 빼앗아 들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숙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게 진짜야? 정말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숙모가 통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 진짜 웃기네. 숙모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그날그날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의대? 숙모의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일을 본 것처럼 웃어댔습니다.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숙모가 소리쳤어요. 등록금은 어디서 구할 건데?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지훈이 주먹을 꽉 쥐며 일어났습니다. 숙모,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닥쳐. 숙모가 지훈의 말을 끊었어요.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숙모가 소중한 합격 통지서를 구겨잡았습니다. 지훈이 안 돼요. 하며 말렸지만 숙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구겨진 합격증이 지훈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종이가 지훈의 이마를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먹만 더욱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서 아팠지만 참았어요. 방 한구석에서는 외삼촌 박상철이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뺨이 붉게 부어오른 지훈은 바닥에 흩어진 구겨진 합격증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펴면서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주름을 펴려고 했어요. 다리미도 없는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합격증을 적셨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지키지 못해서. 지훈이 영정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부엌 구석으로 가서 쌀통을 열어봤어요. 하지만 쌀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쌀알 몇 개만 구석에 붙어 있을 뿐이었어요. 지은이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통 하나와 물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어요. 김치마저 며칠 전부터 국물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배고파. 지은이 배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오빠에게는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 수돗물을 컵에 받아서 마셨어요. 물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속이 더 쓰려왔습니다. 빈속에 찬물이 들어가니 배가 더 아팠어요. 오빠. 지은이 조심스럽게 오빠를 불렀습니다. 나 생각해봤는데. 지훈이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봤어요.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 지은이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숙모가 전에 말한 그 섬마을. 다방 말이야.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거기 가면 선불로 500만 원 준대. 그러면 오빠 1년 등록금은 낼 수 있잖아.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곳인지 알기나 해? 알아.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지훈이 지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거기 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절대 안 돼.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꿈을 포기해야 해.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같이 죽자. 지훈이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곳에 내가 가느니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좁고 춥고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서 19살 남매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이었어요. 지훈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삼촌이 있는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삼촌,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에서 박상철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또 돈 달라는 소리야? 지훈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상철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도박 사이트를 보고 있었어요. 지훈이 들어오자 황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이야? 지훈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삼촌, 엄마 돌아가실 때 남긴 사망보험금 있잖아요. 박상철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거랑 전세 보증금 반환받은 거 우리 대학 갈 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훈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 박상철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거 말이야. 삼촌, 제발이요. 우리 둘 다 의대에 붙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었잖아요. 박상철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성냥을 그으며 말했어요. 야, 임마. 그 돈 너네 엄마 병원비 빚 갚는데 다 썼다고 했잖아. 그게 정말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꿀꺽했다고 생각하냐? 박상철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박상철은 누나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 돈을 가지고 강원랜드로 직행했었어요. 사망보험금 5천만 원과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단 하루 만에 도박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남은 돈마저 숙모 채말자가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사는데 써버린 지 오래였어요. 삼촌, 그럼 정말 한 푼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훈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없어. 한 푼도. 박상철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숙모가 들어왔습니다. 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숙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얘가 돈 얘기를 하네. 박상철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돈? 숙모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니들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 그거 니들 처먹고 싸는 돈으로도 부족해. 숙모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자선사업가냐? 돈 때문에 걷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지훈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숙모를 바라봤어요. 돈 때문에 우릴 데려간 거였어요? 그럼 피 한 방울 안 섞인 널 내가 예뻐서 키웠겠니? 숙모가 비수를 꽂듯 말했어요. 지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얌전히 공장 가. 3년만 일하면 빚 다 갚고 나올 수 있어. 숙모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3년이면 대학 입학 기회를 놓쳐요. 지훈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등록금도 없으면서. 숙모가 비웃었습니다. 지훈이 방에서 나와 지은에게 모든 상황을 말해줬어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 자신들이 돈 때문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은이 오빠의 말을 듣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장롱으로 갔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빠, 이거. 지은이 보자기를 풀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은색 라이카 필름 카메라가 소중하게 쌓여 있었어요. 엄마가 남겨준 아빠의 유품이었습니다. 이거라도 팔자. 옛날 카메라니까 조금은 나올 거야. 지은이 말했어요. 지훈이 카메라를 만져봤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에 전해졌어요. 아빠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아빠의 마지막. 그럼 어떡해, 오빠. 지은이 울먹였어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정말 끝이야. 두 사람은 아빠의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팔자니 마음이 아프고 안 팔자니 대안이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되자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장에서 보낸 승합차가 온 것 같았어요. 오빠, 시간이 없어. 지은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결심을 했습니다.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가자. 지훈이 카메라를 품에 안고 일어났어요. 공장 가기 전에 아빠 산소에 다녀와야겠어. 두 사람은 얼마 안 되는 옷가지를 낡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용돈을 모아서 편의점에 들렀어요. 아빠가 좋아하셨던 깡소주 한 병과 새우깡을 샀습니다. 밖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훈이 현관 신발장에서 살이 부러진 검은 우산을 꺼냈습니다. 우산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덜너덜했어요. 가자, 지은아. 지훈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께 마지막 인사하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두 남매는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동묘지로 향하는 첫 차를 타기 위해서였어요. 새벽녘 공동묘지 입구에 내린 남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찢어진 우산 하나로는 쏟아지는 폭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어요. 지훈의 어깨와 지은의 머리카락은 금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신고 있던 낡은 운동화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발가락이 훤히 보였어요. 한겨울 새벽에 찬 빗물이 구멍 사이로 스며들어 발가락이 시려왔습니다. 지은이 차가워하며 발을 들었다 놨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훈은 품에 안은 아빠의 카메라만큼은 절대 젖지 않게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비닐봉지로 몇 겹 싸서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합격 통지서도 함께 싸서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길이 너무 미끄러워. 지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길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하도 많이 와서 흙이 질척질척해져 있었어요. 한 발 떼면 신발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카메라만큼은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넘어질 때마다 무릎과 팔꿈치가 흙에 닿아서 더러워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조심해, 지은아. 내 손 꼭 잡아. 지훈이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한편 묘지 주차장에는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조용히 정차해 있었습니다. 비가 차체를 두들기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차 안은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은은한 조명으로 따뜻했습니다. 강진혁 회장이 차 문을 열고 나오자 수행원들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어요. 회장님, 우산 받으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따라오지 마라. 오늘은 우리 아들과 둘만 있고 싶다. 수행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비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매실 때까지만이라도. 안 된다. 혼자 가겠어.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강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썩은 지팡이로 진흙바닥을 짚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지팡이는 18년 전부터 아들 산소에 갈 때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못난 애비가 올해도 왔다. 강 회장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기선 춥지 않으냐, 지훈아. 18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안치실에서 마주했던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었어요. 강 회장의 주름진 눈가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흘렸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참 올라가던 중 강 회장은 묘역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낯선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이들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이 궂은 날씨에 누가? 강 회장이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새벽에, 이런 비바람에 누가 묘지에 올까요? 강 회장은 굵은 향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봤어요. 멀리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남매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지훈이 편의점 비닐봉지에서 깡소주 한 병과 젖은 새우깡 봉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소주병이 빗물에 젖어 라벨이 구겨져 있었어요. 아빠, 우리 왔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묘비 앞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벌초를 맡길 돈이 없어서 몇 달째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억센 풀들이 묘비를 가릴 정도로 자라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벌초도 못 맡겼어. 지은이 맨손으로 억센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풀뿌리가 깊어서 쉽게 뽑히지 않았어요. 지은의 가느다란 손에는 금세 상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풀을 뽑았어요. 지훈도 흙탕물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묘비에 낀 이끼를 손으로 문질러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닦았어요. 묘비에 새겨진 강지훈이라는 글씨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향나무 뒤에서 지켜보던 강 회장이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어린 아이들이 누구길래 이런 새벽에 남의 산소를 돌보고 있을까요? 지훈이 품속에서 젖지 않게 싸운 보따리를 꺼내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은색 카메라와 구겨진 합격 통지서를 꺼내 상석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시야에 그 카메라의 독특한 은색 바디가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특별한 형태의 라이카 카메라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 카메라를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이 아들의 대학 입학 선물로 독일 출장길에 직접 사다 준 세상에 몇 대 없는 희귀 모델이었어요. 라이카 한정판으로 전 세계에 100대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설마 저 카메라가 왜 저기에? 강 회장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댔습니다. 지훈이 묘비를 붙잡고 마치 살아있는 아빠에게 말하듯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 약속 지켰어요. 강 회장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이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요. 지은이도 저도 둘 다요. 지훈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어요. 서울대 의대라는 말에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던 일이었잖아요. 우리 둘 다 의사 되라고 하셨잖아요. 지훈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이 강 회장의 심장을 난도질했어요. 근데 아빠, 저희 등록 못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우리한테는 그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지은이 오빠의 젖은 등을 끌어안으며 통곡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공부 못해서 장학금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아니야, 지은아.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숙모가 너 다방에 팔아넘긴댔어. 그런 곳에 보낼 바에야 내가 공장에 가서 돈 벌게. 다방, 공장, 숙모. 강 회장의 머릿속에서 파편 같은 단어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겪었을 지옥 같은 삶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3년만 일하면 그때 너 다시 대학 보내줄게. 지훈이 동생을 달래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 밖에서 낳은 핏줄이 있었단 말인가. 강 회장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내 손주들이란 말인가. 강 회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에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18년 동안 찾지 못했던 혈육들이 코앞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상석 위에 카메라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이거 팔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팔겠더라고요.
지훈의 손가락이 카메라의 차가운 금속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거 팔면 아빠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강 회장이 그제야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아들의 유품인 카메라, 아빠라는 호칭, 비슷한 외모. 모든 것이 저들이 자신의 핏줄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 새끼들이 살아있었구나. 강 회장이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18년 동안 지은이 챙겨온 소주를 묘비에 조금씩 부으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꿈에서라도 우리 좀 지켜봐 주세요. 그때 산 아래쪽에서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묘지의 정적을 깨뜨리는 소음이었어요. 여러 대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훈이 본능적으로 지은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강 회장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어요. 주머니 속의 비상 호출기를 만지작거리며 매서운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묘지 입구의 차단기를 들이받을 기세로 돌진해 왔어요.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거칠게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묘역까지 올라왔어요. 산 아래에서 들려오던 승합차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8년 동안 그리워하던 손주들이 코앞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강 회장이 향나무 뒤에서 천천히 나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썩은 지팡이로 진흙바닥을 짚으며 한 걸음씩 내딛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어요. 찰박, 찰박하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훈이 먼저 알아챘어요. 뒤돌아보니 낯선 할아버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이 본능적으로 지은을 등 뒤로 숨겼어요. 이런 새벽에 묘지에 나타난 낯선 노인이 수상했거든요. 혹시 나쁜 사람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강 회장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어요. 비에 젖은 낡은 회색 코트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썩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70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날카롭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얘들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이 이 무덤의 주인과 무슨 관계냐? 강 회장이 지훈의 아버지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묘비에는 고 강지훈 1978, 2006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할아버지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의 온몸이 와르르 떨렸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내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느냐? 강 회장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며 물었어요. 18년 전이요. 저희가 갓 태어났을 때 교통사고로. 지훈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18년 전 자신의 아들도 똑같은 시기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름까지 같다면 우연일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너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외삼촌 집에서 살고 있어요. 강 회장이 상석 위에 은색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도 확신했지만 가까이서 보니 더욱 분명했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준 세계 한정판 라이카 카메라였습니다. 그 카메라 어디서 났느냐? 강 회장이 손가락을 떨며 가리켰어요.
지훈이 카메라를 보호하듯 품에 안았습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조금 보여줄 수 있겠느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애걸하는 듯 했어요. 지훈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절박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조심히 만져주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에요.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강 회장이 카메라를 받는 순간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어요. 익숙한 무게와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그 감촉이었어요. 강 회장이 카메라를 뒤집어서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영문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From dead to JIEHON-2005 3 15 강 회장이 직접 독일 시계공에게 부탁해서 새겨넣은 글씨였습니다. 아들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선물했던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어요. 이게 정말 강 회장이 카메라를 가슴에 품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우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지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작고 하얀 얼굴에 큰 눈, 그리고 애처로운 표정까지. 죽은 며느리 김소영과 똑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확인해 봤어요. 키는 훌쩍 자랐지만 얼굴은 아들의 어린 시절과 빼닮았습니다. 특히 눈빛이 그대로였어요. 강 회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18년 동안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20대 아들 강지훈과 함께 찍은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얘들아,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맞지? 강 회장이 사진을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은이 사진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빠다. 오빠 정말 아빠야. 지훈도 사진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중년 남자는 지금의 할아버지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지훈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얘들아.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어깨를 만졌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다. 너희 친할아버지란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빗소리만 묘역을 가득 메웠어요. 거짓말. 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엄마가. 아니다, 얘야. 나는 살아있었어. 강 회장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너희를 찾았단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희 아버지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걸 몰랐어. 어디 사는지, 심지어 결혼했다는 것조차 몰랐단다. 지훈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할아버지세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얘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너희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 지은이 먼저 강 회장의 품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예요? 그래, 내 새끼야. 할아버지란다. 강 회장이 지은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품에 안기며 18년 만에 가족을 만난 기쁨을 터뜨렸습니다. 세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붙들고 울었어요. 천둥번개가 치는 묘지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상봉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훈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강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돈 걱정, 대학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때 산 아래에서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승합차가 드디어 묘역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숙모다. 우리 찾으러 온 거예요. 강 회장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손주들을 괴롭힌 원수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승합차가 묘역 입구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어요. 엔진이 꺼지자마자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우비를 입은 숙모와 험상궂은 용역 깡패 2명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숙모 채말자는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묘지로 올라왔어요. 이 독한 것들, 기어이 여기까지 도망을 와. 숙모의 목청이 조용한 묘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녀는 가짜 명품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뒤따라 올라오는 깡패들은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강 회장과 지은을 뒤로 숨기며 앞에 섰어요. 숙모, 저희가 잘못했어요. 인사만 하고 바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숙모는 지훈의 뺨을 잇는 힘껏 갈겼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입 닥쳐. 공장장이 기다리다가 갔잖아. 숙모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선불금 받아놓고 잠수 타려고? 너희 같은 것들. 깡패 중 한 명이 지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야, 꼬마야. 얌전히 따라와. 지은이 싫어요. 놔주세요. 하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얀 원피스가 진흙으로 더러워졌어요. 지훈이 깡패의 다리를 잡고 늘어지며 소리쳤어요. 내 동생 놔줘요. 제발. 그러자 깡패는 지훈의 복부를 군홧발로 걷어찼습니다. 우엑. 지훈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강 회장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참았어요. 자신의 정체를 확실히 드러낼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숙모가 묘비 위에 놓인 구겨진 합격 통지서를 발견했어요. 이깟 종이 쪼가리에 미련을 둬? 아주 정신을 못 차렸지. 숙모는 소중한 합격증을 집어들고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하얀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 날렸어요. 안 돼요. 지은이 울면서 찢어진 조각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숙모는 굽 높은 신발로 지은의 손등을 짓밟았어요. 지은이 악 하며 비명을 지르자 숙모는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같은 거지 새끼들이 무슨 의대? 꿈도 크다. 숙모가 계속해서 손등을 밟으며 말했어요. 하얀 종이 조각들이 빗물에 젖어 진흙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절망적인 광경이었어요. 그때 강 회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튀어나와 소리쳤어요. 이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것들. 강 회장이 있는 힘껏 썩은 지팡이를 휘둘러 지은을 밟고 있던 숙모의 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아! 숙모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어요. 깡패들이 강 회장을 보고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첫 번째 깡패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강 회장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물러서지 않고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게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울렸어요. 숙모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망난 노인네가 어디서 행패야? 얘네 내 조카들이야. 상관 말고 꺼져. 조카? 강 회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내년이 사람이냐? 조카를 저따위로 대하는 게 사람이냐? 숙모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 늙은이 정말 돌았나? 강 회장이 주머니에서 비상 호출 버튼을 꺼냈어요. 작은 검은 버튼이었지만 이것 하나로 세상이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당장 내 손주들에게서 손 떼라. 강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주? 깡패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 거지 할아버지가 무슨 손주? 정신병원에서 나왔나? 두 번째 깡패가 쇠파이프를 들고 강 회장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 회장이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B-, B-, 작은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깡패가 그게 뭐야? 하며 의아해하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숲속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우 마이너스. 경찰차 사이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이렌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숲속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치 땅에서 솟아나듯 사방에서 나타났어요. 뭐야 이게? 숙모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성그룹 최정예 경호팀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깡패들을 제압했어요. 깡패들이 들고 있던 몽둥이와 쇠파이프가 순식간에 빼앗겼습니다. 으악, 놔줘. 깡패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꽂혔어요. 경호팀장이 달려와 강 회장 앞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숙모와 깡패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회장님? 숙모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초라했던 모습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위엄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비에 젖어 초라해 보였던 코트 아래로 고급 양복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나는 태성그룹 강진혁 회장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온 묘지를 울렸어요. 숙모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태성그룹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강 회장이 지훈과 지은을 가리켰어요. 내 손주들이다. 내 유일한 핏줄이란 말이다. 지훈과 지은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큰 회사의 회장님이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강 회장이 썩은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어요. 지팡이가 바위에 부딪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라한 노인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내 손주들을 건드린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강 회장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에게 팔이 꺾인 숙모와 깡패들이 사색이 되어 빗속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태성그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비서실장이 우산을 들고 급히 달려와 강 회장에게 씌워주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내저었어요. 됐다. 우산 따위 필요 없어.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흙탕물에 굴러떨어진 은색 카메라를 먼저 집어들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8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의 흔적을 다시 손에 쥔 순간이었거든요. 강 회장이 젖은 셔츠 소매로 카메라 밑바닥에 진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니셜이 드러났어요. K, J, H- from dead 2005.3 15 내 아들놈 것이 맞구나.
강 회장이 카메라를 가슴에 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지훈이 겁먹은 눈으로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은 정말 저희 얘야,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강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나는 내 친할아버지고 너는 내 소중한 손주다. 지은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그런 큰 회사. 그래, 얘야. 할아버지가 태성그룹을 운영하고 있단다. 강 회장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너희는 돈 걱정, 집 걱정, 학비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산을 올라온 외삼촌 박상철이 나타났습니다. 경호원들의 포위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멈춰 섰어요. 저게 뭐야? 박상철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 회장이 박상철을 보자마자 눈빛이 돌변했어요. 차가운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놈 당장 끌고 와. 경호원 2명이 박상철을 양쪽에서 붙들어 강 회장 앞에 끌고 왔어요. 박상철이 질질 끌려와 강 회장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강 회장에게 건넸어요. 강 회장은 그 서류들을 박상철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내 놈이 피 섞인 외삼촌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어요. 박상철이 서류들 사이에서 자신의 도박 기록들을 발견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원랜드 출입 기록,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 심지어 사채 빌린 기록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이들 엄마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장례 치르기도 전에 강원랜드에서 하루 만에 다 날렸더구나. 강 회장이 팩트를 들이댔습니다. 박상철이 회장님, 그게 아니라 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강 회장은 계속했어요. 전세 보증금 3천만 원도 그 다음날 도박으로 탕진. 조카들 대학 갈 돈이라면서 맡아가 놓고 지훈과 지은이 충격을 받아 외삼촌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병원비에 썼다고 거짓말했던 것들이 모두 도박으로 날아간 거였습니다. 강 회장이 이번에는 숙모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내년 숙모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들 몫으로 나온 기초생활수급비 매달 꼬박꼬박 챙겨서 내 딸 학원비랑 가짜 명품 사는데 썼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조카들 인신매매까지 하려고 공장이라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무슨 곳인지 내가 다 알아봤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숙모가 아이들을 팔려고 했던 곳의 실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공장이 아니라 불법 업소였어요. 돈 때문에 애들을 걷어놓고 그 애들로 또 돈을 벌려고 했어.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지훈과 지은이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강 회장이 경호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내 손주들 등쳐먹은 돈, 이자까지 쳐서 100배로 토해내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경호팀장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박상철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강 회장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살려달라고? 내 손주들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라. 숙모도 기어서 강 회장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저도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너희가 뭘 몰랐다는 거냐?
아이들이 굶고 있는 것도 몰랐고, 아픈 것도 몰랐고, 울고 있는 것도 몰랐다는 거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묘역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에요. 아이들 보험금 횡령, 수급비 부정수급, 인신매매 시도. 강 회장이 차근차근 죄목을 나열했어요.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숙모와 박상철, 그리고 깡패들이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숙모는 끌려가면서도 그 돈 내가 다 썼어. 배째라고 해. 라고 마지막까지 뻔뻔함을 부렸어요. 박상철은 지훈에게 매달리며 빌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그래도 내가 너희 재워줬잖아. 삼촌 좀 살려다오. 지훈이 차가운 눈으로 박상철을 내려다봤어요. 삼촌, 돈 때문에 우릴 재워주신 거잖아요. 이제 우린 남이에요. 지훈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강 회장이 마지막 일침을 가했어요. 다시는 내 손주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대한민국 어디에 숨어도 내가 찾아낼 것이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묘역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진흙바닥에 흩어진 합격증 조각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어요. 지훈과 지은도 무릎을 꿇고 함께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비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종이 조각들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강 회장이 자신의 명주 손수건을 꺼내 젖은 종이 조각들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감쌌습니다. 걱정 마라, 얘들아. 종이는 찢어졌어도 너희들의 합격은 찢어지지 않았다. 강 회장이 아이들의 앙상한 손을 양손으로 꼭 잡았어요. 내가 총장에게 직접 전화 걸어서 다시 발급받게 해주마. 지은이 정말이요? 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 돈 걱정, 밥 걱정, 집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지훈아, 지은아, 너희는 그저 공부만 해라. 의사가 되어서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다오. 강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감동적인 약속을 했어요. 병원은 할아버지가 지어주마. 너희 아빠 이름으로 말이야.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병원을 지어주신다고요? 그래. 너희 아빠가 못다 이룬 꿈을 너희가 이뤄주는 거다. 그게 할아버지한테는 최고의 효도란다. 세 사람이 비가 그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내려와 묘비와 그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경찰차들이 묘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아래쪽에서 보였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며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니 마침내 모든 악연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숙모와 외삼촌 그리고 깡패들은 이제 다시는 아이들 앞에 나타날 수 없을 거였습니다. 강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차량 준비해라. 아이들부터 따뜻한 곳으로 모셔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무전기에 대고 지시했어요. 본관 1호차 묘역까지 진입 가능한가? 무전기 너머로 예, 길 확보 완료했습니다라는 대답이 들려왔어요. 지훈이 여전히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희가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 얘야. 이제 정말 괜찮다. 강 회장이 지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다시는 굶을 일도 없고 맞을 일도 없고 무서워할 일도 없을 거야. 지은이 할아버지의 소매를 잡고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진짜 대학교 다닐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의대뿐만 아니라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강 회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못 해줬던 것들 다 해줄 거야. 그때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묘역 가까이까지 올라왔어요. 기사가 내려와 뒷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한 담요와
뜨거운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타자. 집에 가야지. 강 회장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차로 안내했습니다. 지훈이 집이요? 하며 되물었어요. 그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거든요. 응. 이제부터 할아버지 집이 너희 집이야. 강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남에 있는 집인데 너희 방도 따로 있어. 아빠가 쓰던 방 그대로 보관해뒀거든. 아이들이 차에 타자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촉감, 은은한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느껴보는 안전함이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지은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버지의 묘비가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한테 인사 못했는데 지은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강 회장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도 이제 안심하실 거야. 너희가 안전하다는 걸 아시니까. 리무진이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자 지훈과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넓은 정원과 웅장한 대문을 가진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와, 지은이 입을 벌리고 감탄했어요. 저기가 우리 집이야. 강 회장이 가장 큰 저택을 가리켰습니다. 3층 양옥의 넓은 정원, 그리고 분수까지 있는 궁궐 같은 집이었어요. 차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하인들이 줄지어 나와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강 회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에 내렸어요. 얘들아,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다. 집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린 넓은 거실이었어요. 지훈과 지은이 살던 반지하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우선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강 회장이 하인들에게 지시했어요. 이 아이들 방 준비하고 따뜻한 목욕물도 준비해드려라. 예, 알겠습니다. 하인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아이들을 안내했어요. 지은이 욕실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욕조에 금도금 수도꼭지, 그리고 각종 비싼 세면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녀가 친절하게 답해줬어요. 그럼요, 아가씨. 마음껏 사용하세요. 한편 지훈도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말문이 막혔어요. 킹사이즈 침대와 최신형 컴퓨터,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이게 정말 제 방이에요? 지훈이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예, 도련님. 회장님께서 18년 동안 그대로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인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2시간 후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남매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명품 캐주얼 옷을 입은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강 회장이 그들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손주들답게 보이는구나. 식탁에는 호화로운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스테이크, 랍스터, 그리고 각종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그동안 굶주렸던 기억 때문에 좀처럼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강 회장이 격려했어요. 지은이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희는 내 가족이야. 강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못 누렸던 것들 다 누려야지. 지훈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대학교는 언제부터 다닐 수 있어요? 내일 당장 서울대 총장에게 전화해서 등록 절차 밟을 거야. 강 회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입학금, 등록금, 생활비 모든 건 신경 쓰지 마라. 그때 강 회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의대 졸업하면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 이름으로 병원을 지어줄게. 정말요? 지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래. 강지훈 메디컬 센터라고 이름 붙일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거기서 돈 없는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면 된다. 지훈이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빠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 너희 아빠 꿈이 그거였거든.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만드는 게. 세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창밖으로는 도심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지훈과 지은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가족을 만난 것입니다. 1년 후 계절은 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에는 연분홍 벚꽃이 눈이 부시게 흩날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에 꽃잎들이 하늘거리며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축복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말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의 강진혁 회장이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교정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1년 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한 혈색과 위험 있는 자세로 변해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되찾은 기쁨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옆에는 하얀 의대생 가운을 입은 지훈과 지은이 양쪽에서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훈은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의학교제를 한 알을 안고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1년 전에 앙상했던 모습 대신 건강하고 든든한 의대생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어깨까지 오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세련된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예전보다 훨씬 밝고 맑았습니다. 손에는 해부학 책과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학생들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태성그룹 이사장님이시래. 옆에 계신 분들이 손주분들이시고 이번 학기에도 수석, 차석 나란히 하셨다며? 정말 공부도 잘하시나 봐. 학생들의 시선은 부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과 지은은 그런 시선에 교만해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세 사람은 학교 뒤편에 새로 조성된 추모공원으로 향했어요. 1년 전 잡초가 무성했던 묘지는 이제 정갈하게 단장된 아름다운 공원 묘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 세워진 검은 대리석 묘비는 햇빛에 반짝였어요. 묘비 옆에는 작은 유리 진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깨끗하게 복원된 서울대 의대 합격 통지서와 아버지의 은색 나이카 카메라가 소중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준비해온 커다란 하얀 장미 꽃바구니를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아빠, 저희 왔어요. 지은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번 학기에도 올 A 받았어요. 오빠는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제일 아끼는 학생이 됐대요. 지훈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묘비를 닦았어요. 아빠, 저희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어서 성적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강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이제 걱정 마라. 내가 이 아이들 잘 지키고 있으니까. 강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병원 건축 허가증이었어요. 지훈아, 지은아. 너희 아빠 이름으로 짓는 병원 허가가 났단다. 강 회장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지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강지훈 메디컬 센터. 내년이면 완공될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너희가 의사 되면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면 된다. 잠시 화면이 다른 곳으로 바뀝니다. 교도소 독방에서 숙모 채말자가 창살 사이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 조카들의 보험금으로 사들였던 가짜 금목걸이는 압수되고 초라한 죄수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1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무료 급식소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줄 맨 끝에 박상철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한때 도박으로 조카들의 미래를 팔아먹었던 그는 이제 하루 세끼도 해결하기 어려운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지만 초라한 모습은 감출 수 없었어요. 화면이 다시 병원으로 바뀝니다. 강남에 새로 지어진 태성의료원 로비에는 무료진료센터 개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많은 기자들과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태성그룹 강진혁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개원하는 이 무료진료센터는 제 손주들의 꿈이자 제 아들의 유산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감동적으로 울렸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이곳에서는 모든 진료를 무료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훈과 지은이 할아버지 옆에 서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어요. 삭 하는 소리와 함께 금색 테이프가 잘리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회장님, 이 사업에 투자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 회장이 지훈과 지은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제 손주들이 의사가 되어 이곳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뒷받침해주는 거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손주분들께서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지훈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저는 가정의학과를 전공해서 동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은도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해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정말 우리가 원하던 세상이 시작되는 것 같구나.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저희 정말 행복해요. 지은도 할아버지의 팔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을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세 사람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며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가족이란 핏줄로 맺어지지만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시련을 겪고 만난 이들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할 것입니다. 강지훈과 강지은 그리고 할아버지 강진혁의 행복한 나날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카메라가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봄 하늘을 비추며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고 이야기는 따뜻한 감동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반지하 단칸방에서 굶주리며 절망했던 지훈이와 지은이었지만 그 순수한 효심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결국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기적을 만들어냈네요.
18년 동안 손주를 그리워했던 할아버지와 가족을 간절히 원했던 아이들이 빗속 묘지에서 만나는 순간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울 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가족이나 은인이 계신가요? 혹은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서든 듣고 있을 그 사람에게 가 닿을 수 있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가만히 따라 걸어본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작은 숨 하나 고르는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아래 사연 한 줌이었습니다.